자, 이번 시간에는 가설 검정, 가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통계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설을 한문으로 쓰면 거짓가의 말씀설이에요. 거짓말이죠. 의역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은 뭐냐면 주장이에요. 주장. 그런데 이 가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연구 가설과 통계학적 가설이 있어요. 우리가 그중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통계학적 가설이에요. 연구 가설과 통계학적 가설은 같지 않아요. 달라요. 연구 가설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연구 가설이에요. 이에 비해서 통계학적 가설은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필요한 것을 통계학적 가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설은 정확한 통계학적인 의미의 가설보다 이해하기 쉽게 좀 정확한 통계학적 가설이 아니지만 틀리지만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통계학적 의미의 가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가설은 어떻게 되느냐? 통계학에서 가설은 H0와 H1으로 설정합니다. H0를 null hypothesis에서 null이 0이라서 여기서 H0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H0로 표시했고, 대립 가설은 이 귀무 가설, 이 null hypothesis에서 대립되는 가설이다라고 해서 대립 가설이라고 써주고 0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대응해서 써주는 것뿐이에요. 자, 이때 H0라고 하는 귀무 가설은 원래 영어 단어는 null hypothesis여서 0 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귀무 가설이 되는 거예요. H1 대립 가설은 이 규모 가설에 대응되는 가설로 그냥 대립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통계학 책에는 귀무 가설을 H0를 뭐라고 하냐? 기각하기를 희망하여 형식화한 가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우리가 가설을 할 때는 기각과 채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기각과 채택이라는 말을 쓰는데 H0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각하기를 희망하여서 형식적으로 설정한 가설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의 기본은 뭐냐면 이 H0를 기본으로 통계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H0를 기본으로 설명하면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뭐냐? 여기에 대응되는 뭘로? 대립 가설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규모 가설, 대립 가설의 가설을 설명할 때 제가 예제를 가장 많이 쓰는 예제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공룡, 외계인, 법정. 공룡이라는 걸 이용해서 가설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 거고, 외계인을 이용해서 연구 가설과 통계학적 가설의 차이를 설명을 드릴 거고, 법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통계학적 가설의 실제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확한 통계학적 의미의 가설을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여기는 뭐냐?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정확한 통계학적 의미는 아니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공룡 멸종했죠. 왜 멸종했을까요? 공룡의 멸종 원인은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학자들이 얘기할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은 공룡은 빙하기가 와서 추워서 멸종했다. 그러니까 얼어 죽었다. B라고 하는 학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 C라고 하는 학자는 우주에서 떨어진 유성에 충돌해서 빙하기가 빨리 와서 멸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하나하나는 뭐다? 가설이에요. A라는 학자의 가설은 공룡은 얼어 죽었다. B라는 학자의 가설은 공룡은 굶어 죽었다. C라는 학자는 공룡은 유성 충돌로 멸종했다라고 가설을 설정할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연구 가설이다라고 해요. 이게 연구 가설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 가설이 뭐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이나 정설이 돼야 되겠죠. 이론은 어떤 연구 가설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으면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론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럴 때는 우리가 뭐가 되냐? 정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 가설을 통해서 나중에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실.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이론과 정설 여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통계학적 가설을 사용하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이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주고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요. 즉 일반 학문에서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그 연구 가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구 가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양적 연구를 하게 되면 양적 연구를 이용했다는 것은 데이터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통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때 통계학적 가설이 나오는데 통계학적 가설은 전제 조건이 뭐냐? 이 세 학자의 통계학적 가설은 모두 뭐냐?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연구 가설과 통계학적 가설은 연구 가설과 통계학적 가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학자들 생각할 때는 연구 가설이 통계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제 외계인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자, 외계인은 진실은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진실은. 그런데 A라고 하는 학자는 외계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B라고 하는 학자는 외계인이 없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연구 가설이에요. 근데 통계학적 가설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가설은 동일해야 돼요. 자, 통계는 모집단이 있고 이 모집단에 뭐가 있다? 모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엇을 알고 싶은 거냐? 모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모수를. 그래서 통계학에서 가설을 설정할 때는 H0와 H1이 있을 때 이 모수를 가지고 설정합니다. 모수를 설정하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을 때 지금처럼 모집단이 하나만 있을 때 비교 대상이 없죠. 그럼 뭐하냐? 0하고 비교합니다. 지금은 평균이니까 뮤라고 썼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뭐냐? 우리는 모수, 임의의 모수에서 세타로 쓰는 거예요. 지금은 평균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자, 그런데 예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연봉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연봉이 뭐가 나와?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평균 연봉을 알고 싶어요. 평균 연봉이. 자, 그런데 이때 이 성인들을 구분할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주면 모집단이 몇 개가 돼? 두 개의 모집단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남자라고 하는 모집단과 여자라는 모집단이 있어요. 그럼 남자의 평균 소득이 있을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집단의 평균하고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을 그러면 모수가 몇 개예요?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모수가 두 개면 어떻게 하냐? 두 개 양쪽에 놓고 같다, 다르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같다, 다르다. 이게 통계학에서 가설을 설정하는 기본 규칙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외계인으로 생각해 봅시다. 외계인으로. 그러면 진실은 외계인이 모집단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진실은 하나예요. 진실은 하나. 있거나 없거나.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뭘 하느냐? 우리가 표본을 뽑아. 표본을 뽑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100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변수야?
범주형 변수예요. 명목척도예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하죠?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비율을. 어떤 비율? 외계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생각했죠. 그럼 이거 확률 변수로 나타나면 나중에 이게 뭐냐? 이산형 확률 변수가 되고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는 비율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게 비교 대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교 대상 없잖아. 표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설 설정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쓴다?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0이다 0이다. 자, 그러면 0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0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H0에는 외계인이 없다가 되고 H1은 외계인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학에서 가설 설정하는 규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A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 가설은 외계인이 있다고, B라는 학자의 연구 가설은 외계인이 없다야. 하지만 통계학적 가설은 A나 B 두 학자 모두 통계학적 가설은 뭐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반 연구 가설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증거를 수집해요? 있다라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 사람은 없다라는 증거를 수집한다고. 하지만 통계학적 가설에 둘 다 동일하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어떨까요? 동일해야 될 거란 얘기예요. 증거를 수집하는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될까? 있다라는 증거를 수집해야 되냐, 없다라는 증거를 수집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기왕이면 쉬운 거 하는 게 좋아요. 뭐가 쉽냐? 있다라는 증거 찾기가 100만 배는 쉬워요. 왜냐하면 외계인이 있다라고 하려면 생명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물과 공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 중에서도 물. 천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전 우주에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성이 3,000개 정도 있대요.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돼요? 이 3,000개 행성에 뭐를 해?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거는 외계인 잡아다가 내 눈앞에 놓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잡아다 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니까 뭐라냐? 외계인 있을 가능성, 물이 있는지, 공기가 있는지, 또는 생명체의 흔적이 있는지 탐사가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3,000개 행성 중에서 어떤 하나의 행성에서 화석이 하나 나왔어. 그래서 무슨 아메바 화석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아메바 화석이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생명체가 있었다. 그러면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외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00개를 뒤졌더니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흔적도 없고 화석도 없었어. 그러면 외계인이 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냐? H0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뭐냐? H0를 채택한다라고 얘기해요. H0를 채택해. 그러면 H0를 채택을 하면 H0가 맞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모르죠. 몰라요. 근데 화석이 나오면 뭐예요? H0를 채택하지 않죠. 그때 뭐라냐? H0를 기각한다라고 얘기해요. 기각하면 뭐가 되느냐? 결국 H1을 채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H1을 채택을 하면 외계인이 있다라는 거를 채택했죠. 그러면 외계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지. 그렇지만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이 어떨까요? 굉장히 높죠. H1을 채택을 하면 H1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통계학적으로는 보통 얼마를 잡느냐? 우리가 95%를 잡아요. 들어본 얘기죠? 신뢰 수준할 때 정확하게 신뢰 수준은 여기하고 매치는 안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신뢰 수준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하면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을 또 한번 바꿔봅시다. 뭐냐면 이제 법정으로 해볼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친구야. 말로만 친구예요. 옆집 살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동기고 같은 회사에 같이 들어간 입사 동기예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자. A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해요. 굉장히 성실해. 그래서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들어갈 때 뭐냐? 과 수석으로 대학에 들어갔어. 졸업할 때 학교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평균 평점이 4.5 만점에 4.49가 나왔어. 입사할 때 입사 성적 굉장히 우수해요. 연봉이 1억이에요. 그리고 이 연봉이 1억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해. 업무 능력 점수가 100점 만점에 120점.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에 비해서 B는 성실하지 않아. 입학 당시에도 어떻게 간신히 입학했어요. 학교를 졸업할 때도 간신히 졸업했어. 평균 평점 1.4. 근데 졸업이 했어. 업무 능력 점수 100점 만점에 20점. 하루에 커피를 20잔을 마셔요. 담배를 2갑을 펴. 언제 일하는지 모르겠지. 그런데 낙하산도 아닌데 연봉이 1억 5천을 받아요. 그냥 예제를 들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제를 들었어요. 이랬는데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냥 성실하고 뭐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속에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금음날 밤에 여기 A가 있었어요. 근데 정전이 된 거야. 사방 3km 이내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사람도 없고 흔적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지나가는 거지. B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B는 A를 못 본 상황이에요.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나는 이래도 연봉 1억 5천인데 자는 뭐 죽으라고 일하고 뭐 해도 연봉 1억밖에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무슨 얘기? A가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내 얘기잖아요. 술도 먹었겠다. 평상시에 감정도 안 좋겠다. 그래서 A가 B를 벽돌로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치 9주가 나왔어요. 전치 9주가 나온 거예요. 명확한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A가 뭡니까? 범인이 되겠죠. B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경찰이 A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A가 범인일 증거를 찾겠죠.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럼 판사가 뭘 해줘요? 판정을 내리겠죠. 통계학적 관점에 따지면 H0, H1이 있는데 그럼 H0가 뭘까요? 유죄다, 유죄 아니다. 유죄, 무죄. H0가 무죄. H1은 유죄. 왜? H0는 죄가 없다. 0이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어떤 증거를 찾아요? 유죄라는 증거를 찾아요. 유죄라는 증거를 찾아. 그래서 그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가 얼마가 되면 95% 이상이 되면 H1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95%보다 모자라면 H0를 채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황을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바꿔보냐. 검사가 경찰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C라고 하는 노숙자가 있었어요. 마침 그 자리에 그 근처에. 그리고 이 C라고 하는 노숙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 불만도 많았어.
그날 술도 먹었어. 그리고 손도 봤더니 손도 까져 있어.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기소를 하겠죠. 얘를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는 어떤 증거를 찾아요? 유죄라는 증거를 찾아요. 예, 변호사는 어떨까요? 유죄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유죄에 대한 반박을 해요. 그래서 유죄에 대한 반박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동기가 없다. 알리바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유죄라는 증거에 반박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 정리를 해보죠. 아직까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서 요 표가 하나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예요. 검사가 A를 기소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A를 기소를 했는데 그럼 A는 뭐예요? 실제로는 유죄죠? 근데 증거가 많아서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H1이 참인데 H1을 선택을 했죠. 그죠? 이런 것보다 이런 경우는 옳은 결정이에요. 그리고 C라고 하는 노숙자 입장에서 뭐예요? 실제로는 무죄죠.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H1이 참인데 H0를 선택했죠. 역시 옳은 결정이에요. 통계는 잘한 건 관심이 없어요. 통계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다? 오차. 잘못된 것에 관심이 있어. 잘못된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C라고 하는 노숙자가 있는데 이 C라고 하는 노숙자가 동기도 있고 알리바이도 없고 또 목격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범인일 가능성을 봤더니 범인일 가능성이 97%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실제로는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유죄라고 잘못 판결을 내리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잘못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오류라고 이야기해줘요. 이때. 자, 그런데 오류는 하나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C라고 하는 노숙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순간 진범인 A는 어떻게 되죠? 무죄 판결을 받은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생겨요. 즉 실제로는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뭐냐?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오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1종의 오류, 여기를 제2종의 오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1종 오류, 2종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오류는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오류가 두 개니까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오류는 어떻게 되냐? 둘 다 작아야죠. 둘 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해 주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자,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패턴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요.
1종 오류가 작아질 때 2종 오류는 커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1종 오류를 낮게 잡아주면 2종 오류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반대로 2종 오류를 낮게 잡아주면 1종 오류가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우리는 두 개의 오류가 동시에 작아야 되니까 어디? 요 점을 잡으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일단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 거냐 생각을 해보죠. 자, 무죄인 사람을 유죄라고 판결 내리는 1종 오류가 있고,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판결 내리는 2종 오류가 있어요. 두 개의 오류 크기가, 오류의 정도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 무죄인 사람을 유죄라고 판결 내리는 오류와 유죄인데 무죄라고 판결 내리는 오류를 따지면 어느 쪽 오류가 더 문제가 있느냐? 1종 오류가 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이 오류 중에서도 어느 쪽 오류? 이 1종 오류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1종 오류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 1종 오류에 관심을 가져서 이 1종 오류의 최대 허용치 한계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1종 오류를 범하더라도 이 이상은 하지 말자. 그 1종 오류의 이 미만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대 허용치 한계값을 뭐라고 하냐? 유의 수준이라고 해요. 시그니피선트 레벨. 이거를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신뢰 수준에서 할 때 1만 신뢰 수준 1만 알파. 그리고 우리가 알파 Z의 2분의 알파를 때 썼죠. 그때 이게 유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이 알파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근데 오류를 잡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를 잡느냐? 0.05를 잡아요. 상황에 따라서 예전엔 0.1도 잡았어. 근데 요즘은 0.1은 안 잡아요. 상황에 따라서 0.01, 0.001 이렇게 작게 잡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오류를 범하더라도 한 5% 정도 오류는 허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오류가 훨씬 작아야 되겠죠. 0.001쯤 되는 거야. 0.0.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경우를 생각해주면 영양제와 그 다음에 백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영양제가 있었을 때, 영양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백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오차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영양제의 문제, 오류하고 백신의 오류를 따지면 어느 쪽 오류가 더 심각해요? 백신의 오류가 더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백신을 할 때는 오류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 굉장히 작게 잡아줘요. 알파를 0.001 이렇게. 근데 영양제 같은 걸 따질 때는 그 정도의 심각한 오류가 안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 오류가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다고. 영양제에서 부작용이 나오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속쓰림, 두통, 이 정도의 가벼운 부작용들만 나올 거야. 그래서 허가할 때도 어떻게 하냐? 비교적 쉽게 해주는 거예요. 비교적. 그런데 백신 같은 건 어떨까요? 부작용이 심하면 사망이죠. 가끔 뉴스에서 나오잖아. 독감 백신을 했더니 사망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독감 백신은 접종 금지가 나오죠. 허가할 때부터도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계 분석 이 단계를 거쳐서 가설 검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서 t-테스트 아노바에 가면 이제 p-밸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유의 확률 p-밸류라고 합니다. significant probability라고 해요. 그러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준값이에요. 기준값. 유의 확률은 실제로 나온 증거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거값.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1단계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상황을 하나 더 먼저 생각해 볼게요. 상황을 해볼게요. 어느 날 B가 지나가다가 또 누구한테 맞았어. 지나가 누구한테 맞았는데 범인이 D라고 하는 노숙자를 역시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거야.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겠죠. 증거를 수집했는데 범인일 가능성이 97%예요. 범인일 가능성이. 그러면 우리는 유죄 판결을 해요? 무죄 판결을 내려요? 유죄 판결을 내리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따져보면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고민할 거는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일 수도 있죠. 진짜 범인이 옳은 결정을 내린 거고, 만약에 범인이 아니었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옳은 결정을 했으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야? 얘만 고민하면 된다고요. 얘만 고민하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증거를 수집했는데 그 증거가 50%가 나왔어요. 그럼 뭘 선택해요?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겠죠. 무죄 판결을 내리면 얘를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얘를.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실제 무죄였으면 옳은 결정을 한 거야.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유죄였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즉 우리는 H0나 H1을 선택을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 1종 오류나 2종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 중에서 통계학에서는 뭐에 관심이 있다? 1종 오류에 더 관심이 있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실제 우리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있고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일단 그래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이 모집단의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뮤가 되겠죠. 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냐? 여기서 표본을 뽑았어. 그럼 표본의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의 분포가. 가장 좋은 거는 얘가 불편 추정량이고 일치 추정량이고 효율 추정이 뭐 어쩌고저쩌고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현실적으로 표본 자체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냐?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런 모양이.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뭘 구해요? 평균을 또 구해. 평균을 구해. 자, 그럼 평균을 구했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주시냐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H0가 뮤하고 X바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H1은 뮤하고 X바가 다르다고 하는 거.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럼 이 표본을 가지고 X바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해줘요. 이 상황이라면 구할 수 있겠죠. 구하면 이 상황에서 95%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실내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 뮤가 포함이 돼야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죠. 만약에 얘가 이런 분포를 띄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내 구간을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 아까보다는 좀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 실내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포함이 되죠. 자, 가설 검정을 할 때 첫 번째는 무엇으로 하냐면 95% 실내 구간으로 합니다. 이 95% 실내 구간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집단의 평균이 포함이 되어 있죠. 모수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뭐느냐? 우리가 구한 표본은 모집단에 있는 모집단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냐? H0를 채택을 하는 거예요. H0를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안에 95% 실내 구간을 보면 95% 실내 구간에 모수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럼 뭘 한다? H0를 채택을 못해. 그러니까 뭐냐? 기각을 하는 거예요. H0를 기각하고 뭘 선택한다? H1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H1을 채택했으면 뭐예요? 이 표본은 이 모집단하고 상당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면서 신뢰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뭐한다?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면 뭐예요? 표본에 있는 이 표본으로 모집단에 있는 값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일종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상태에서 H0나 H1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가설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구간 추정, 그래서 실내 구간을 이용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게요. 지금은 그냥 가설에 대한 얘기까지만 했고, 여기서 발전돼서 뭘 하겠다? 가설 검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에 보시면 H0가 참일 때, H1이 참일 때 H0를 선택하고 H1을 선택했을 때의 옳은 결정, 잘못된 결정, 이 수준에 대한 얘기 나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